원장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스케줄에 약간의 혼돈이 있어가지고, 일정을 못 잡았고요. 거의 2달 만에 찾아뵙네요. 오늘은, 특별히 또 다른,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갑상선암을 이제 수술하는 거는 주로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진단하고 추적 관찰하는 일은 다른 원장님들이 이제 다 같이 나눠서 하고 있고, 좀 더 이제 그 추적 관찰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내분비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병원에 이현정 내분비내과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그 처음 보시는 분은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뭐 갑상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 갑상선암 수술을 많이 하면서,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제가 이제 치료했던 것이 주로 이제 구강암하고 후두암, 뭐 이런 이제 두경부암이라고 부르는 암하고 갑상선암 많이 수술했었는데요.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예후가 좋은 암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똑같이 무섭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데, 그 환자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암에 대해서, 갑상선암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알게 되면 좀 더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갑상선암 두려움 없이 맞서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2015년에 그 미국에서 이제 갑상선 학회에서 갑상선암 치료 가이드라인이 한번 바뀌었었는데요. 그 내용을 해설하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놓고 했던 책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이 책에 들어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 수술 후에 관리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보긴 하지만, 이비인후과에서도 이제 수술하는 사람이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서 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작년 연말에 이비인후과 교과서가 저보다 한 5년 이상 만에 바뀌었었는데요. 개정됐는데, 그때 갑상선암, 갑상종양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 챕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번에 또 일부를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딸기80님하고 장은혜님, 금부시님, 김송희님, 예, 반갑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은 잠깐 이제 리뷰하면, 크게 이제 그 갑상선을 반을 떼는 반절제 수술하고 전부 제거하는 전절제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갑상선 암이 좀 진행을 하면 요오드 치료라는 추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갑상선을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이때 전절제를 하게 되고요. 혹은 양쪽으로 갑상선암이 따로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전절제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꼭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절제를 하게 되면 요오드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재발을 줄여줄 수 있는 보조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재발을 줄여줄 수 있고, 반면에 반절제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발 위험은 좀 더 클 수 있지만, 반절제를 하게 되는 분들은 갑상선암이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절제를 하고 지켜봐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절제를 하면 장점은 재발을 줄여줄 수 있고 추적 관찰이 쉬워집니다. 그런 내용이 뒤에 좀 나올 거고요. 반절제를 하면 추적 관찰을 하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로운데, 장점은 자신의 갑상선이 절반이 남기 때문에 남아있는 절반의 갑상선이 수술 전보다 2배만큼 일을 하면 호르몬을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런 분들이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수술을 반절제를 하면 한 15분 정도는 호르몬을 드셔야 되지만 나머지는 드시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저희 병원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이제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반절제를 좀 선호합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가 좋기 때문에 삶의 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선택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절제를 선호하는데요. 여기 이제 주황색 봉들이 분기별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한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서 올 1분기에는 약 130명의 갑상선 수술을 했고요.
그 중에 약 60% 정도가 반절제이긴 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 제가 이제 개원하고 2년 반 동안 558건의 갑상선 혹은 갑상선암 수술을 했는데 협부절제는 갑상선 두 개가 연결되는 가운데 부위 아주 일부만 제거해도 수술이 가능한 분들은 협부절제를 하는데 협부절제와 옆절제를 하신 분이 합해서 6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반절제 혹은 더 작은 수술을 했고요. 약 20% 환자는 전절제를 하거나 전절제에다가 측경부 림프절, 그러니까 임파선 전이, 림프절 전이가 좀 더 광범위하게 있었던 분이 약 10%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발해서 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도 있었고요. 양성결절에 대해서는 고주파나 알코올 치료도 약 10%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잠깐 질문을 보고 넘어갈까요? 갑상선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되게 막연한 질문인데요. 요거는 오늘 주제랑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은 기능적인 이상이 있을 때 증상이 생기고요. 갑상선 암은 상당히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관리의 내과적인 관리, 전체의 관리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죠. 그 수술 전에는 보이시나요? 네. 수술 전에는 세포 검사라는 걸 하죠. 세포 검사를 하면 몇 % 확률로 암이다 이런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암이 의심된다고 하면 수술을 권하게 되고 수술 후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게 병기 몇 기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죠. 몇 기냐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죠. 수술 후에 알게 되고요. 그리고 스텝 2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 상태에서는 얼마나 많이 재발할 거냐, 재발 위험성을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 내용도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은 이제 이렇게 병기를 나누고 어떤 재발 위험을 나눴을 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진행이 많이 되고 고위험군, 재발 위험이 높다고 그러면 추가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거나 이건 적극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갑상 호르몬을 과량으로 복용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해주는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가 끝나면 추적 관찰을 장기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 내과 이은정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의학적 진단과 병기 설정이 되는데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갑상선암을 수술을 하게 되면 제가 병동에 가게 되면 수술이 잘 되었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저는 주변에 임파선은 몇 개 정도 전이가 있었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수술의 병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예후를 예측하고, 즉 사망률 같은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도 의사가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수술할 때 이 환자는 재발의 위험도가 높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빈도나 또 그 강도,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결정인자도 되고, 또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옮겨오신 경우에는 어떤지 수술이 암이 조금 했어요 이러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의사소통에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병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해서 4기가 되면 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예후인데,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후가 좋기 때문에 1, 2기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암은 병기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은 거의 대부분 적어도 3분의 2는 1기, 그냥 1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기가 대부분이고요. 진행된 분들은 확실히 많이 진행된 분들도 있긴 한데 병기가 다른 암에 비해서 환자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병원 기록에는 잘 기록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암의 병기를 뭐에 따라서 구분하느냐 해서 우리는 미국의 기준을 많이 따르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원래 종양의 크기, 그 다음에 임파선으로 몇 개 정도 전이가 갔나, 또 어느 만큼 퍼졌나에 따라서 또 그 병기를 나누고, 또 하나는 원격 전이, 그래서 뼈나 뭐 폐나 이런 데로 갔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 분류를 하게 되는데, 원격 전이는 진짜 요새 드문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뭐 그 종양 자체의 크기도 실은 갑상선 내에 국한된 경우엔 크게 의미가 없고, 임파선으로 전이가 이제 좀 많이 퍼졌는지 아닌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암에 비해서 검진을 좀 많이 하고 검진이 쉬우니까 좀 일찍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 이제 설암을 진단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 꽤 많이 있었는데, 절반 정도는 수술이 쉽지 않은 뭐 다리살을 떼서 혀를 만들어 줘야 될 정도로 많이 진행된 정도 환자분이 약 절반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그런 분이 많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설암 같은 경우에. 근데 갑상선암은 워낙 초음파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검진을 하기만 하면 쉽게 진단할 수 있는 편이죠. 그래서 병기는 크게 세 가지, 이게 이제 TNM이라고 부르는데요. T는 튜머, 그러니까 갑상선 속에 있는 혹의 크기나 주변 침범을 가지고 나누고, 주변 침범이 상당히 진행해야지 기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보통 이제 피막 침범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피막 침범은 이게 2017년에 발표됐는데 2018년부터 새로운 분류법을 사용하기로 했던 그 분류법인데요. 그 분류법에서는 피막 침범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피막 침범은 이 병기를 나눈 데 있어서 사망과 관련된 예후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빠졌고요. 갑상선을 싸고 있는 근육을 침범하면 T3B라고 하는 조금 진행된 상태인 거고, 그 부위 말고 다른 부위, 뭐 후두나 기관이나 이런 데 주변을 침범하면 이제 좀 더 확실히 예후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N은 노드, 림프 노드의 N이고요. 그리고 M은 메타스타시스, 원격 전이의 M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결국 임파선은 전이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또 있는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이 갑상선이 있는 중앙 부위에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측경부까지 임파선이 퍼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 두 경우로 나누고, 물론 가운데 있는만 국한돼 있는 것보다 옆쪽으로 간 게 조금 더 안 좋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그게 크게 뭐 그렇죠. 그래서 새 병기 시스템에서는 가운데 중심경부 림프절하고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예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기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N은 N0, A, B, 1, A, 1B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A, 1B는 가운데냐 측경부냐인데 두 개가 그냥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차이는 없는 걸로. 근데 그렇지만 저는 좀 측경부까지 있으면 아무래도 전이가 넓게 가 있는 거니까 좀 더 멀리까지, 그러니까 원격 전이를 좀 더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치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할 때 상처 부위가 조금 더 넓어지나요, 선생님? 그건 이제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다른데, 측경부라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측경부의 아래쪽에만 전이가 있을 때는 절개는 일반적인 갑상선 절제하는 보통 5, 6cm로 해서 아래쪽 측경부는 절제가 가능하고요. 위쪽에 있을 때는 이 가운데 조금 가지고는 접근이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은 가로로 쭉 해서 길게 해가지고 귀 뒤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절개를 하는 건데, 이게 미용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해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수술해야 되는 드문 경우에만 이렇게 절개하고요. 대부분은 저는 이제 맥피 인시전이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하나 하고 여기 턱 밑에 가로로 주름 따라서 하나 더 하면 전체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열고 하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좀 적게 하는 방법이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좀 내시경 수술 같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55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전이가 돼도 갑상선 2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존율이라고 10년 미만 그러니까 이상 생존율이 거의 뭐 90% 이상, 100%, 98%까지. 그렇죠. 98%, 뭐 10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이가 젊은 연령에서는 갑상선이 혹시 전이가 되었다고 해도 멀리 전이가 되었다고 해도 여기서 멀리 전이라는 건 측경부가 아니고 폐나 뭐 더 먼 곳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뭐 전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아주 그렇죠. 열심히 치료 받으시면, 그러니까 55세 미만은 원격 전이가 있어도 10년 생존율이 9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55세가 넘어가면 원격 전이는 여기 밑에 있고요. 밑에는 생존율이 10년 생존율이 50%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제가 그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게 있는데 19세 이하 소아 환자, 소아 환자가 서울대병원에서 30년 동안 쭉 모아봤더니 한 150명 정도. 제가 수술했던 제일 어린 나이 몇 살쯤 될까요? 7살? 네, 만 5세 뭐 이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어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19세 이하 150명을 쭉 분석을 했는데 30년 동안 사망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어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죠. 그 대부분은 목에 뭐가 만져져서 진단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도 나이가 어릴수록 예후가 그러니까 수술을 크게 하고 해야 되지만 요오드 치료에 잘 듣고 그래서 사망률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여기 3기부터 이제 조금 예후가 보면 생존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3기에 해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진행을 한 경우인 그렇죠. 거죠. 3기를 보면 이 T4A라는 게 3기인데요. T4A를 다시 가보면 크기에 관계없이 피하 연부 조직, 후두 기관, 식도, 반해오두 신경, 이거 성대신경을 침범한 경우. 이 경우는 재발이 높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근데 이제 피하 연부 조직이라고 하면 갑상선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육도 뚫고 나와서 피부 밑에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까지 뚫고 올라온 거는 T3B고요. T3B고 그걸 뚫고 나왔을 때니까 굉장히 심하게 진행한 거죠. 그런데 이제 후두 기관 식도를 침범했을 때 초기에는 수술이 잘 되거든요. 재발 없이 잘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좀 심각하면 요오드 치료보다는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전통적인 암 치료에 쓰이는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예후가 좀 더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 처음에 이걸 하는 병기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발을 누가 잘할 것인가 어떤 군 그래서 저희가 세 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위험군, 그러니까 위험이 낮은 그룹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대부분 작고 전이가 없고 그런 경우인데 이제 유의할 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것 중에는 임파선 전이, 림프절 전이가 아주 작게 5개 이하까지 간 경우는 그냥 굉장히 예후가 좋고 추가 치료도 필요 없는 그렇죠. 추가 치료,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위험군에 속하고요. 그러면 중간은 중간일 테니까 고위험군은 어느 정도죠? 얘기했지만 유관적으로 그러니까 수술할 때 이건 유관적이라는 건 우리의 유관이 아니고 수술하는 분의 유관입니다. 그래서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주위 조직 아까 말했던 뭐 갑상선을 뚫고 나와서 앞까지 왔다든지 식도나 뭐 신경이나 뭐 그런 중요한 기관을 침범한 경우가 당연히 안 좋은 경우겠고 또 그런 것에 많이 침범을 해서 종양을 다 떼내지 못한 경우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멀리 뼈나 폐나 이런 곳으로 전이가 있거나 또 그런 경우. 네, 임파선은 3cm인데 그러면 중간이염군이 2mm부터 3cm 사이가 중간이염군이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임파선 전이가 4mm가 3개가 나왔습니다. 3mm가 3개면 아까 저위험군은 2mm 5개인데 4mm 3개면 기준상으로는 중간위험군이 되죠. 근데
과연 그 중간 고위험군은 3cm인데 4mm하고 3cm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때도 요오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점차 좀 덜 치료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회를 그렇죠. 가도 교수님마다 치료 방침이 조금씩 다르고요. 병원마다도 다 현재 다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위험군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이제 임파선 전이를 늦게 발견했다고 해서 그 환자의 질병의 완치 확률이나 생존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그 중간군도 고위험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조금 이렇게 심정적으로 더 저위험군에 가까운 중간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죠. 네, 확진이 된 다음에 치료를 해도 전혀 손해 보실 게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점점 이제 수술하는 시기도 늦추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다른 암에 비해서 재발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물론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그만큼 잃는 게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스텝 3는 추가 치료인데 추가 치료 중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지난번에 한번 1시간 동안 커버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고요.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에 대해서 좀 이건 조금 이제 좀 귀를 쫑긋하게 들으셔야 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정상 기전을 먼저 이해를 하자면 여기 머릿속에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 TSH라고 부르는데 그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선아 갑상선 호르몬을 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고 충분히 나오면 얘가 피드백이 걸려서 뇌하수체에 있는 갑상 TSH를 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자극 그만하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암세포에서도 이용을 하는 건데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분화가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 갑상선 세포처럼 분화가 좋다는 건 그 성질을 갖고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얘 자극을 안 시키면 안 커지겠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 치료를 어떻게 보면 고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쉽게 얘기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먹으면 이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거의 안 나오게 되니까 갑상선 이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갑상선 암세포가 어떤 자극을 받지 않으니까 덜 자라게 되겠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다 이런 치료를 하면 좋은 건가? 라는 의문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모든 것에는 명암이 있죠. 그래서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데 어떤 득이 있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약으로 인해서 이제 약간의 항진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항진증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는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이 빨리 뛴다는, 우리 항진증 환자분들 심장이 빨리 뛴다 그러는데 그런 게 빨리 뛰다 보니까 원래 부정맥이 있던 심장이 원래 좀 불규칙하게 뛰던 분들이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협심증이나 이런 게 있는 허혈성 심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 이제 위험한 상황에 노출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할 때는 잘 고려를 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상선암이 많이 진행을 해서 갑상선암을 잡아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골다공증이 일어날 정도의 치료를 굳이 할 필요가, 이거 얼마 동안 하죠? 기간은? 이게 평생 하나요? 보통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하면 이 억제 치료를 조금 풀어줘도 된다 이렇게 권고가 나와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전이가 원격 전이가 있고 정말 아까 그 3, 4단계 그 스테이지 3, 4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분들에겐 평생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렇게 저위험군에게서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갑상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골다공증, 특히 여자분들에게 많은 게 그렇죠. 갑상선암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는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뉴스에 어떤 병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여자 환자분들한테 골다공증이 많이 생긴다. 그렇죠. 이 심장병은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위험군 중에 저위험군 임파선 전이가 조금 있는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mm, 4mm 서너 개, 그 정도 범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억제 치료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여쭤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주 젊은 분들, 한 30대이신 분이 억제 치료를 한 5년 한다고 치면요. 5년 한다고 치면은 보통 요즘 수명이 90살이라고 치면 60년, 앞으로 60년 동안 살아갈 건데, 5년 동안 억제 치료를 해가지고 갑상선암의 재발을 5년 정도 늦추는 게 앞으로 55년 더 살아갈 동안에 생길 거를, 그러니까 5년 미루는 거가 과연 크게 의미가 있을까? 5년 미루면서, 그것만 있으면 좋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을 앓게 된다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반절제 이후에, 옆절제 이후에 이 억제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한갑상선 학회에서 전국의 대학병원, 저희도 포함됩니다. 저희 대학병원 아니지만 저희도 공동 연구에 같이 참여하기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호르몬을 복용해서 TSH를 낮춰주는 게 과연 재발을 억제하고 삶의 질 면에서 골다공증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 향후 약 5년 동안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하반기부터 환자분을 이제 모아서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연구는 뭐 약을 주거나 말거나 뭐 그렇죠. 이런 그거는 거죠. 환자의 네. 선택에 맡길 예정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치가 막 많이 나오면 정신이 없는데, 일단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고위험군. 아까 말했다시피 막 유관적으로도 막 침범이 있고 막 이게 재발은 정말 내두면 큰일 나겠다. 이런 네. 분들은 아예 TSH가 안 나오게, 측정이 안 되는 수준으로 억제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게 이제 권고 수준 1입니다. 무조건 해라. 이게 학회 수준에서 이제 하는 거고. 논문이 확실하게 있는, 그쵸. 연구가 잘 돼 근거가 있는 분명한. 네, 그런 경우에 권고 수준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권고 수준 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문가가 알아서 해라. 약간 나는 요렇게 권유를 해본다. 이 정도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 거죠. 권고 수준 2는 근거가 있긴 한데 근거가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좀 불확실한 그런 경우에 그래도 2라고 하고요. 3은 연구된 바는 없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쵸.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한 게 이제 권고 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증명이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엽절제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범위를 맞춰주는 게 좋으냐, 연구에 앞으로 지금 진행할 연구의 그 기준이 이거죠. 그쵸. 2 이하로 TSH를 2 이하로 맞출 거냐, 거냐?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거냐, 그쵸. 그거는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 생각에는 많이 불안해하는 분한테 이제 갑상선 호르몬 억제 치료를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분한테 드려보는 것과, 그냥 별로 그렇게 걱정이 없고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안 먹고 치료를 하는 두 군을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면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아주 네. 좋은. 저희 결과가 나오려면 한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가, 미국에 가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더 이제 그런 문화가 되고 있긴 한데, 내가 완전히 희생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따져서 내가 할 만하면 하는 거긴 한데, 내가 이런 연구에 참여하면 우리 후손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정확히 모르는 거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를 연구를 참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좋은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하는 치료도 다 이제 그렇죠. 저희 뭐라고 해야 되죠? 앞에 선대. 세대가 네. 이게 연구를 참여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잠깐 그 갑상 호르몬 복용하는 법 잠깐 네, 설명해. 이것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칙은 공복 복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복이라는 게 가장 쉬운 게 자고 일어났을 때 공복인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눈을 뜨면 그냥 물을 마실 때 갑상선 이제 그 호르몬을 같이 복용을 해라. 그래서 이때 이제 포인트는 이제 맹물이랑 먹으라는 거죠. 왜냐면 흡수가 일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날은 우유를 먹었다가 어떤 날은 뭐 오렌지 주스를 먹었다 하면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먹고 나서 바로 밥을 먹으면 공복이 아니겠죠. 그래서 밥을 먹고 적어도 30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해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침에 그 갑상선 호르몬 말고도 뭐 혈압약이나 뭐 고지혈증 약이나 이런 약을 혹시 드시는 경우에는 한 알까지는 같이 복용을 할 수 있다. 많이 양보해서. 따로 드시라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뭐 하나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한 알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근데 어떻게 드셔도 늘 일정하게 드시면 그쵸. 검사에서 맞아요. 모자라면 좀 더 맞아요. 드리면 되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크게 관계는 없긴 맞아요. 한데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일정하게 드시는 거고 이 공복을 서너 시간을 유지하고 나서는 저녁에 드셔도 되긴 그쵸, 합니다. 그쵸. 만약에 나는 네. 아침은 너무 정신이 없고 나는 눈 뜨자마자 밥 먹고 나가야 된다 이러면 자기 전에, 그러니까 저녁 먹고 네, 이 3시간 저녁 먹고 있다가. 서너 시간 공복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할 때는 안 드시고 와야죠. 그래서 이제 드시고 오시면 드시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일 체열하면 당일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좀 올라가게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하는 거고 그냥 먹고 오셔도 크게 그거는 없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주로 관심 있게 보는 수치는 그 TSH 수치거든요. 네. 그 아까 나왔던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 크게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그 네. 가이드라인에도 네. 그것만 나와 있죠. 기준이. 그렇죠. 그래서 호르몬을 먹으면 저희가 피검사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측정하는데 호르몬 두 가지하고 자극 호르몬을 측정합니다. 근데 자극 호르몬은 먹는 거랑 직접 바로바로 관계는 없고요. 이 호르몬 자체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호르몬 드시지 않고 와서 검사하시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호르몬이 반감기가 7일입니다. 그래서 네. 내가 하루 안 먹었다고 해서 뭐 몸에 큰 변화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약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절반이 빠져나가는 기간, 절반이 빠져나가는 기간이 일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금방금방 피 속에서 결과가 들쭉날쭉하진 않고 그쵸. 그래서 이제 약 용량을 다양한 용량이 있는데 두 가지 회사가 있고요. 그 약 용량을 좀 바꾼다고 했을 때 며칠 있다가 검사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요. 보통은 한 달, 한 달, 적어도 한 달 이상 네. 이 일정을 유지해야지만 피검사에 이 약 용량을 바꾼 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약 드시고 한 달 내지 두 달 후에 오셔서 다시 검사하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추적 관찰은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요. 그 갑상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거하고 경부 초음파.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네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재시는 분들이 갑상선 TSH 억제 갑상선 글로불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가끔이 아니죠. 이제 고위험군 환자 중에서 요오드 치료를 할 때 갑상선 호르몬제를 다 끊고 저하 상태를 만들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체열하는 검사인데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죠. 가장 정확한 수치라고 보는데 그것을 TSH가 한껏 자극된 상태의 갑상선 글로불린 농도라고 보는 거죠. 뭐 이 용어를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요오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제가 요오드 치료 한 날 혹은 전날 피검사 하신 거 결과하고 요오드 치료했을 때 스캔 사진을 복사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검사한 게 이제 TSH 자극 그쵸. 농도죠. TG 농도인데 이때 검사가 이제 몸에서 암세포가 자극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일반적으로 약 드시고 호르몬 드시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암세포가 약간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몸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TG 값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약을 끊고 자극을 시켜 놓으면 어딘가에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암세포들이 이 갑상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낼 때 그때 수치가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 상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하진 않고요. 일상적으로는 위에 걸로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그 검사 방법이 이 항체, 이 단백질의 항체를 이용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몸의 염증 때문에 갑상선 염 때문에 항체가 높아져 있으면 결과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동시에 측정을 해서 이 항체도 낮은 상태에서 TG 값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 글로불린은 일단 과거에 우리가 많이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것은 예전에
이제 10년 전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치료를 했던 전절제를 하고 요오드 치료를 한 그런 경우에 데이터가 가장 많은 거고, 그때 이제 검사를 했을 때 뭐 역시 얼마 안 나오면 재발의 위험성이 없다. 그리고 좀 2 이상으로 나오면 혹시 어디에 있나 하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요새는 이제 많이 수술 후에 치료도 축소화됐다 그러네, 간소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무리하게 덜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제가 그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경우에는 아직 데이터가 많이 그렇죠. 없죠. 이게 이제 반절제라는 경우에는 갑상선의 절반이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큰 덩어리에서 갑상 글로불린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어딘가에 있어서 만든다고 해도 합하면 이게 더 수치가 높을 테니까 이게 암세포 암 수치라고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장기간 측정했을 때 이 반절제로 남아있는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갑상 글로불린은 들쭉날쭉 하겠지만 암세포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면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관찰했을 때 올라가면 반절제 환자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적인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에 얼마였다 이 자체보다는 예전에 비해서 내가 얼마 이상 뭐 갑자기 가파르게 증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런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 제가 요오드 치료하고 오시면 제가 이제 피검사 수치를 보면서 이거 TG 값이 얼마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운이 좋으신 분들은 첫 번째 검사했을 때부터 검출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병원마다 다른데 0.1 미만, 뭐 0.04 미만 이렇게 나오면 그게 운이 좋으신 분이고 수술이 잘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발 확률이 20년에 1%뭐 이렇게 논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발 확률이 낮고요. 첫 번째 요오드 치료할 때 수치가 상당히 높아도 항상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높으면 어딘가에 이제 암세포가 남아있을 확률도 있는데, 우리 갑상선은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 덩어리가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갑상선은 처음에 혀 뒤에서 태아 때, 아주 이거 손가락만한 태아 때 갑상선은 혀 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혀 뒤에서 만들어져서 목의 아래쪽 여기 위치까지 쭉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면서 한 덩어리 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쭉 내려오다 보면 덩어리가 좀 떨어져 있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 부위들이 수술을 할 때는 발견이 안 돼서 남는 경우가 꽤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TG 값이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치료에서 높게 나오면 대부분 이제 2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2차 치료를 했을 때 확인하게 되는데, 2차 치료를 하면 그렇게 정상 갑상선 세포가 빨리 없어지거든요. 요오드 치료에 있어서. 그래서 요오드 치료하고 나서 두 번째 치료했을 때 그때 수치가 여전히 이가 넘는다. 그러면 이제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어딘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암세포가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술 후에 6주 정도 후가 지나야 실은 많이 갑상선 그렇죠.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게 단백질인데 몸에서 돌고 있거든요. 돌고 있다가 천천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떤 논문은 뭐 수개월, 그렇죠. 6개월 이상 걸린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갑상선 글로불린이 나왔다고 실망하시는, 왜냐면 이걸 또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은 이 수치를 딱 물어보시고 안 나오신 분은 너무, 그런데 또 나온 분은 엄청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좀 기다리시면 또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초음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에는 아까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혈액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경부 초음파를 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아주 작은, 보통 재발은 이 목 수술한 주변으로, 특히 임파선으로 재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그렇게 작은 경우에는 미처 그 갑상선 글로불린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혈액으로 많이 분비가 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잡아내는 데는 경부 초음파 검사가 최고로 예민한 검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여포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가 역할이 있냐 없냐 좀 논란이 있죠.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여포암은 임파선 전이보다는 혈액을 타고 원격 전이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많다기보다 이제
저위험 여포암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네. 그 크기에 따라 좀 다르고 어떤 혈관 침범 소견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일반적인 여포암은 아까 질문 잠깐 있었는데 그 일반적인 여포암은 재발률이 뭐 2%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이제 저위험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침범이 광범위하지 않으면 그렇게 뭐 재발 위험이 낮습니다. 낮은데 어떤 분들은 여포암일 때 경부 전이를 하긴 합니다. 뭐 저희 병원 최근에 그쵸. 받으신 분도 여포암인데 임파선 재발을 해서 수술을 했던 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포암 수술 환자들은 경부 초음파를 얼마 만에 한 번 할 것인가가 너무 네. 큰 고민인데 저희는 이제 선생님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환자분한테? 저는 좀 매년 해보자 그래도 그런 쪽인 것 같고 선생님은 이렇게 별로 할 초기에는 그래도 6개월마다 봅니다. 보고 시간이 점점 이제 지나면 간격을 늘리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 얘기했다시피 저희도 학회에서 딱 지정을 해주면 너무 편한데 네. 이제 알아서 해라. 뭐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알아서 하라고 해서 네, 그렇죠. 곤란한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그 초음파를 했을 때 재발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는 재발 소견은 그 초음파에서 임파선이 커지고 모양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재발을 의심하는데 모양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거 재발이 확실하다 그런 모양이 있고 애매할 때도 있긴 한데 그때 이제 확인하는 거는 세침 흡인 검사, 세포 검사라고 이제 갑상선 처음 진단받을 때 하신 검사하고 그 림파선에서 이렇게 티끌만큼 빼내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갑상 글로불린이 임파선인데 그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으면 비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학회 권고안에서는 임파선 전이가 8mm, 단경 8mm, 단경 8mm라는 건요. 제일 짧은 지름이 8mm거든요. 단경 8mm는 거의 이 정도 되는 때까지 검사를 하지 않고 지켜봐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늦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키워서 잡아먹어라 이런 뜻인가요, 그런가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주변에 침범하거나 이제 뭐 원격 전이가 의심되거나 뭔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뭐 한두 개 이렇게 발견된 경우에는 너무 서둘러서 그렇죠. 치료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그 중간이온군에 속하는 3mm, 4mm 되는 임파선 전이를 수술 중에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근데 이제 재발했을 때도 이렇게 클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제거한 임파선이 3, 4mm밖에 안 되는 거는 사실 무시해도 되는 수준인 거죠. 요구 기준으로 보면. 네. 이게 지금 제가 든 생각인데 이게 왜 빨리 수술이나 이게 결국엔 임파선 전이가 되면은 요도 치료에도 잘 듣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뭐 재빨리 뗐는데 이게 굉장히 서서히 자란 암이기 때문에 떼고 난데 또 몇 년 뒤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을 두고 그런 그런 것도 그렇게 있을까요?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임파선 전이가 있을 때 그 임파선만 똑똑 떼내는 식으로 수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을 많이 하죠. 재발을 거의 다 하는데 요즘은 이제 임파선 전이가 발견되면 어떤 구역을 정해서 좀 범위를 정해서 그 주변에 있는 임파선도 제거하기 때문에 적어도 수술한 범위 내에서 재발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하면 수술 횟수를 많이 하지 않고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시면?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아까 저기 보니까 선생님 의대 강의 같다고 하시는데 일단 이게 결국엔 우리가 어떤 범위로든 수술을 하고 이게 뭐 그거 암의 종류 아니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절제를 하기도 하고 엽절제를 하기도 하고 또 그에 추가해서 요오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다음에 이게 초기 치료라고 하거든요. 이게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혈액 검사와 경부 초음파 검사로 이제 재발 여부를 찾게 되고 처음에 이제 좀 자주 봤는데 괜찮다 그러면 좀 간격을 늘려서 6개월에서 12개월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말한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그다음에 고위험군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인데 보통 뭐 고위험군은 좀 더 자주 저위험군은 1년에 한 번까지도 그렇게 늘려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이게 갑상선암은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방금 나왔지만 이제 재발 소견이 발견되어도 급하게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초음파를 관찰하다가
아 이거 애매한데 이상한데 이거 제발 아닌가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구나 이렇게 쭉 가면서 아 이게 8mm까지 기다리는 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혈액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특히 이제 혈액 검사에서 TG 갑상 글로불린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안 하고 초음파도 안 하고 있다가 목에 뭐 만져져 가지고 사실 만져지면 보통 한 작아도 1.5cm 이상 돼야지 만져지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만질 때는 그 정도면은 어딘가에 더 심각한 게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정말 안타깝게 치료가 잘 안 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병원에도 이제 다른 병원에서 뭐 추적 관찰을 10몇 년 동안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요 검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종격동에 전이가 굉장히 심하게 오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이제 초음파 검사는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요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요게 안 되니까 이게 전이가 이제 감춰진 부위에 생긴 거를 발견을 못한 거죠. 그런 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 그 의대 수준의 이제 강의를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드렸더니 그 내용이 되게 좋았다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았고 굉장히 쉬운 내용은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또 저희가 또 반복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렇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볼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간중간에 질문도 받았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집중해서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검색했을 때 좀 수준 높은 어려운 내용들도 공부하실 수 있게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가련님은 목에 무언가가 만져집니다. 혹간특에 만져지는데 24살 남자이시고요. 중학교 때부터 증상이 보였는데 사타구니 이쪽이랑 겨드랑이에도 멍울이 사타구니하고 겨드랑이는 갑상선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고 거기 임파선이 있으니까 어릴 때는 거기 임파선이 종종 붙죠. 그 갑상선하고 관계는 없고요.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오래되었고 아프지 않고 하면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목에 뭐 만져질 때 안 아파서 이거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내버려 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아프면 또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아픈 거가 아프면 염증. 네, 염증일 확률이 높은 거고 아프지 않으면 뭔가 심각할 확률이 높고 근데 이제 나이가 24세면 심각할 확률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오래되었고 하면 한번 검사하시기 좋습니다. 목도 갑상선은 요 앞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으로 만져지는 것도 다 목인데 갑상선 아니에요 이러시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좀 그냥 그런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런 분들 중에 꽤 전이 된 거를 그걸로 발견하신 분이 딱 떠오르는 게 한 달 전에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긴 합니다. 보통 이제 30대, 40대 이상 되신 분 중에 그런 분들 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은혜님은 임신한 상태로 갑상선암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고 피 검사를 했었는데 아기도 약간 수치가 안 좋게 나왔다가 호전이 되었는데 갑상선암도 유전인가요? 일단 여기서 갑상선암은 피 검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기 피 검사는 아마도 갑상선 기능 검사겠죠, 제일. 그렇죠. 네. 갑상선 기능 검사는 엄마가 암인 거 관계없이 그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쵸. 아기도. 그래서 아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임신한 상태에서 갑상선 기능 자체가 정상이었으면 아이가 뭐 태어나서 수치가 안 좋다는 근데 아이한테 검사를 왜 했을까요? 생각합니다. 좀 특이한데요. 네. 검사를 왜 했을까요? 근데 어쨌든 엄마가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암이 있다고 해서 아이에게 이상이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그렇죠. 질환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임신한 상태에서 알게 되었는데 이제 출산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 병원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해서 왔습니다. 재발해서 왔는데 임파선 전이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옆에 측경부에 있었는데 임신 4주라고 오셨거든요. 임신 4주면 굉장히 네. 네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임신했을 때 갑상선암 치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컬럼을 쓴 게 있는데 임신했을 때 갑상선암이
임신 때 아닐 때에 비해서 빨리 자라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논란이 좀 있는데요. 그 2015년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신한 상태에서 갑상선암이 더 빨리 자라지는 않는다. 그 전에 논문들에서 갑상선암이 임신 때 더 빨리 자란다고 했는데 그 논문이 잘못됐다. 두 편의 논문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 빨리 자라는 사람이 원래 있고 그런 정도이지 임신했다고 더 빨리 자라는 건 아니고 임신한 사람 중에서도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고 안 자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체로 빨리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출산하고 나서 치료하면 되는데 이제 측경부 전이까지 있어서 굉장히 컸거든요, 크기가.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임신 끝날 때까지 뭐 10달 동안 버틸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좀 문제일 수 있는데 임신 중기 세 개로 나누죠. 중기에서 잠깐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임신 중기에 태아의 영향이 가장 적은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기에 들어가는 15주, 16주 정도에 한번 다시 초음파를 해보고 그 사이 동안에 한 2달, 석 달 동안에 많이 진행을 했으면 그 시기 동안 수술을 받는 게 좋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고 더 버티다가 출산하고 바로 하시거나 좀 몸 풀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거는 갑상선 저하나 항진증 상태에서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VL님 피검사에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로도 암을 알 수 있냐? 그건 관계없죠. 그렇죠. 네. 저희가 말한 거는 수술 후에 추적 관찰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 암을 예측하는 인자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상 갑상선에서도 만들어내는 그렇죠.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저하든 항진이든 그거는 기능의 문제이고 그거가 암의 원인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않죠. 네. 그리고 손큐티님은 친정어머니 수술한 지 2년 정도 되셨고 1cm 미만으로 수술하셨어요. 약은 드시고 있고요. 추적 관찰 양호한데 수술로 드시지 말아야 할 음식이나 어떤 예후 징후? 이게 이제 음식 얘기를 잠깐 해요. 그렇죠. 이게 전절제를 하셨는지 수술 중에서도 전절제를 하시면 솔직히 이제 조심할 건 없죠. 그렇죠. 근데 수술을 이제 그렇죠. 수술하셨다고 했는데 1cm면 2년 전이면 이제 가이드라인 바뀐 이후니까 아주 일부 대학병원은 전절제를 계속 했을 거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반절제 하는 시기니까 전절제는 음식 조절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네. 반절제에 있는 경우 어떤 조절이 이제 필요한가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오드가 많이 든 음식 같은 걸 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미역국, 네. 그다음에 해산물, 뭐 그렇죠. 뭐 근데 그런 것들. 뭐 생일인데 미역국 먹어야죠. 그죠. 한 달에 이게 뭐 한두 번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부로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국을 끓일 때 다시마를 우려서 국물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요오드 양이 네.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국을 끓일 때 그렇게 다시마를 우리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그래서 국물로 섭취를 하지 않으면 실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거에는 저희 그 땡큐 이비인후과의 홈페이지에도 그 카페에 올려놨는데, 그 단식품으로 들어있는 것에서 보다는 그런 국물이나 미역국도 국물째 마시거나 이런 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cm. 근데 음식 그 미역국 너무 좋아하시면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미역국 드시고 그쵸. 기능 저하 생기면 호르몬 드시면 된다고 되고요. 설명합니다. 약도 그래서 먹고 미역국도 먹고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되긴 되죠.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징후가 있으면은 다시 가야 하는지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져지거나 하면 늦기 때문에 그냥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평생 초음파하고 피검사 하시면 됩니다. 금분씨님은 반절제 수술한 지 10년 되셨고 1년에 한 번 초음파, 1년에 2번 피검사 잘하고 계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73세이신데 되게 IT 잘 하시나 봐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앞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까? 누구도 모르죠, 선생님. 이건 아무도 알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반절제 수술했을 때 사이즈나 뭐 림프들 전이나 이런 상태가 더 중요한데 근데 10년 되셨으니까.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매우 낮은데 절대로 없다. 이거는 이제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김송희님은 수술 후 관리지만 그러니까 질문은 오빠가 1.95cm인 여포성 양성 종양이 아니고 여포성 종양을 진단받았겠죠. 여포성 종양을 진단받았는데 병원에서는 20% 암일 수 있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2cm 정도 되는 여포성 종양, 이제 세포 검사나 중심 생검이라고 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거고요. 이 경우에는 약 20-30% 정도가 최종적으로 암이 진단되는데 2cm면 아주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수개월 내에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여포성 암은 혈액 전이를 하기 때문에 추가 치료는 요즘은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갑상선 반절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련님은 갑상선암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뭐 체르노빌 사건이 있고 나서 갑상선 암 환자가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약간 그 시기가 저희 갑상선 검진이 막 일어나던 네. 시기여서 특별한 위험 인자는 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예방하기는 다른 암처럼?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제일 확실하게 생기는 원인은 아주 어릴 때, 어릴 때 이 소아암 중에 목 쪽에 생기는 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예. 받았을 때 외부에서 되는 암 치료, 직접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거의 다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관찰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수술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정확한 알려진 원인이 없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미나님은 40대 여성인데 1.1cm 모양이 위험해 보인다고 세포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아이가 수험생이라 검사하기가 부담스러운데 내년까지 미뤄도 되는가? 1.1cm면 저는 이제 1cm 기준으로 1cm 안 되면 지켜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1cm 넘어가면 지켜본 연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암이 의심 많이 되면 수술을 권하는데 암이 많이 의심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한 검사가 세포검사이고요. 근데 세포검사는 검사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하시고 암이 많이 의심된다고 하면 수술을 좀 미뤄서 하고 그 중간중간에 초음파를 해서 이게 심각해지지 않는지 잘 보시면서 수술 시기를 잘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검사는 대학병원이랑 갑상선 전문병원이랑 저희가 이제 갑상선 전문병원이라서 저희 쪽이 유리합니다. 금방 검사가 그쵸. 되고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람봄님은 50세 항진증 환자입니다.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대두 이소플라본이 갑상선과 관련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운데요. 이소플라본이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 그 얘기일 거예요. 그런가요? 네.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뭐 직접 연관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님은 올해 3월 반절제 수술했는데 목소리가 가끔 허스키하고 잠기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질까요? 수술 직후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지금 벌써 3개월 지났는데요. 이비인후과 전문적으로 그 목소리 검사하고 치료하는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는 갑상선 수술 후에 목소리 변화가 생기면 늦어도 2개월 내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치료 결과가 더 좋다고 하는 논문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2개월 내에 검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냥 지내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긴 한데 원인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검사가 간단하니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강나영님은 세포검사 정확도가 높나요? 세포검사는 현재까지 약 97% 내지 98% 정도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3%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오차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인데 세포검사의 정확도가 조금 100%가 안 되니까 100% 되는 건 수술이니까 바로 수술할 필요는 없고요. 모양이 너무 안 좋은데 결과가 의외로 괜찮게 나왔다든지 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검사를 한다든지 수술을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한데 일단은 세포검사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적 관찰을 초음파로 하면서 모양과 크기 변화를 보게 됩니다. 저 미나님이 네. 세포 검사가 얼마나 아플까요? 막 그러시는데 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네. 엉덩이 주사 맞는 그쵸. 주사 바늘보다 좀 가는 바늘을 사용하고요. 그렇죠. 혹당 2번 정도. 예, 저는 이제 맞아요. 저희 병원은 혹당 2번 찌르는 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꽉 나온다고 표현하는데 검사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비율이 0.5%밖에 안 됩니다. 2번씩 찌르고 있고 2번 찌르는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검사입니다. 그렇죠. 신의 손이라고. 아닙니다. 뭐 그냥 찌르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네, 우리 이제 여신입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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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30초밖에 다 안 돼가지고요. 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예고는 준비가 안 돼서 한 달 후에 세 번째 월요일로 일단 정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